즉 피해 사실만을 너무 주장하거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그 결과에만 너무 매몰되게 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수사관의 불리한 선입견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의하고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고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한 번씩은 꼭 사기죄라는 제명을 접하시게 되는데 이 사기죄가 정확하게 법에서 어떤 걸 의미를 하고 어떻게 성립을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교과서적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이 기망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좀 더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고 다른 사람이 속임과 거짓말로 인해서 돈을 주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넘겼을 때 우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사기죄는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죄명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죄 중에서는 실제 법적으로는 사기죄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 기망행위로 인해 어떠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며 이 기망행위와 처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못 돌려받는 것만으로도 사기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처럼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에도 사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에 우리가 흔히 사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어떠한 거짓말, 기망행위를 해야 되고 그 거짓말 내지 기망행위로 인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구성요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많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못 받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사기로 본다면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차용금 사기라는 용어를 많이들 쓰곤 합니다. 이 차용금 사기가 사기 사건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수사관들에 따라서는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한데 이런 문제들까지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불필요하게 수사 인력을 낭비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실제 차용금 사기의 고소는 상당 부분 무혐의 처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관의 부정적 시각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차용금 사기 혹은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뭔지 잘 살피셔서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만을 말씀할 것이 아니라 왜 거짓말이나 기망행위로 인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사 책임이 인정돼서 사기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상담들을 좀 입증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못 갚은 것은 민사적 쟁점이지 그 자체로 형사적 책임을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적 책임을 야기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이 돈을 갚을 경제적 상황도 안 되고 당연히 빌리는 사람 마음속에 돈을 갚아줄 생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빌려주기만 하면 약속된 시기에 갚아줄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렸을 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다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라는 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이든 수사기관이든 이러한 능력과 의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닙니다. 돈을 못 갚았다고 하더라도 빌릴 당시에 어떤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돈을 못 갚았다는 그런 변명이 성립되는 경우도 또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기죄를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점들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행위로 인해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 특히 차용금 사기죄 고소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관들 중에 일부는 이 차용금 사기죄 고소가 들어오면 민사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부당하게 형사 고소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선입견을 깰 수 있어야지만 사기죄 고소가 비로소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갚지 않았으니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었고 이렇게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즉 피해 사실만을 너무 주장하거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그 결과에만 너무 매몰되게 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수사관의 불리한 선입견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의하고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점은 돈을 빌려갈 당시에 돈을 빌려간 사람이 어떠한 식으로 기망행위를 했고 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었는지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하실 때는 가해자와 고소인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카톡,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돈을 빌려간 사람, 즉 가해자 사이에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그 녹음된 대화 내용을 다 녹취를 해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녹음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등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 대화 녹음을 녹음함으로써 가해자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전화를 해서 너 언제 돈을 빌려갈 때 미국에 있는 너 사업체에서 돈이 곧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돈이 언제 들어오지, 그리고 내 돈을 언제 갚을 거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 자신이 미국에 있는 사업체가 있다고 언급을 했고 곧 미국에 있는 사업체에서 돈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언급까지 하고서 돈을 빌려갔다는 사정을 추가적인 대화 녹음을 통해서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고소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줄 당시에 돈을 빌린 사람이 기망행위, 즉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고소를 당한 사람, 즉 피의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정 변경을 돈을 빌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설령 언급한 용처와 실제 용처가 달랐다 하더라도 사기죄 처벌을 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기죄 고소, 특히 차용금 사기죄 고소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을 빌렸다가 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속 요건을 잘 파악하셔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실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게 잘 납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셔서 연락을 취해 주시면 이광섭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을 10분 발휘해서 사기죄 고소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기죄 고소에 관해서 이광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